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3일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체계, 고위험군의 면역 획득 등의 4가지 기준 가운데 2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기준을 해제한다라는 것인데요. 빠르면 1월 중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현재 확산세를 고려할 때 시행 시기는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기와 함께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할 방역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병현 건양대학교 병역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주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대전 학부모회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광진 대전 경실련 기획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서구 대전 CBS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런 신종 감염병에 마스크 수요는 폭증했고 가격은 치솟았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심해지자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5월 말까지 마스크 오부제를 시행합니다. 계속 확산하는 코로나 탓에 2020년 10월 13일 정부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그동안 마스크를 벗자는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만 정부는 최후 검토 사안이라며 보수적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렇게 1년 반가량 실내외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쓴 채 지내야 했습니다. 마침내 지난 5월 2일 의심 증상자와 고위험군, 다중이용시설이나 50인 이상의 행사 등을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올 추석 연휴를 지나자 정부는 지난 9월 26일 일부 예외 규정까지 없애고 실외 마스크 의무를 완전히 풀었습니다. 3년째 쓰던 마스크를 완전히 벗자는 주장은 이달 초 대전시에서 나왔습니다. 자율로 돌려도 국민들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마스크를 잘 쓸 것이고 식당에서는 이미 마스크를 쓰지 않는 점, 어린이의 발달 저해, 해외 선진국 상황 등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후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는 급물살을 탔고 방역당국은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스크 착용 지침을 완화하는 기준을 내놓게 됐습니다. 시시각각 김지훈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꼭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감염과 또 방역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신서구 기자님께 먼저 듣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0년 1월 20일이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35살 중국인 여성이 국내 첫 확진자로 이제 확진이 됐고요. 그 이후에 2월에 대구 신천지를 중심으로 1차 유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각종 변이 등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지금 현재 7차 유행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누적 확진자는 전체 인구의 54.8% 그리고 그중에 사망자는 3만 1,500여 명으로 치명률은 0.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6차 때 굉장히 좀 더블링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급증세를 보였었는데 그 이후로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올해 4월에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가 됐고요. 5월에 실외 마스크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국 후에 이제 PCR 검사 등이라든지 대면 행사들이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가능해졌고요. 지금 남은 조치는 7일 동안 격리하는 거하고 실내 마스크 정도가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신서구 기자님께서 3년에 걸친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유병은 교수님, 의료 당국에서는 1월 말이면 국민 75%가 면역력을 갖출 것이라고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또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의 코로나 현상 또 국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좀 안정되다가 아까 신 기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에 또 한 7, 8만 명 정도까지 이렇게 좀 늘어났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위중증 환자들이 조금 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 환자 수가 늘어나면 위중증 환자도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근데 또 걱정할 만큼 또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약간 증가하는 추세다. 이제 그게 이제 맞물린 게 아마 겨울철이라는 것들에서 밀집한 현상들이 많고 특히 최근에 이제 독감들 같은 것들이 같이 유행하면서 전파력들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돼서 어쨌든 지금은 안정세에서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차례에 있어서 변이가 나타났는데요. 그 변이가 발생함에 따라서 치명률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제 애초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변이보다는 그때는 아주 중증도가 심했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우리가 이 코드를 찍어야지만 그 이동하는 것도 확인하고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변이가 생기면서 전파력은 강해졌지만 실질적으로 치명률은 좀 떨어진 상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만약에 그 치명률이 높다면 사실은 한 번 걸리더라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걸려도 그렇게 위중증 환자들로 가는 확률은 좀 떨어진다. 그렇지만 위중증 환자가 갈 수 있는 위험한 그 60세 이상 뭐 만성 질환자들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하위 변이들이 자꾸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제일 걱정스러운 중국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그런 변이들이 현재까지는 그래도 다행히 전파력은 강하지만 이런 중증도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다행히 좀 떨어져서 현재까지 좀 유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코로나19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가장 높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학부모의 입장에서 현재 코로나 국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김용주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그 어린아이 자녀일수록 굉장히 우려가 높으셨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전전긍긍하셨다가 지금 조금 마스크 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언론에 나오면서 몹시 좀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더해서 고금리, 고환율, 그다음에 고물가까지 해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이 코로나 국면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이광진 위원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소상공인 부분이 제일 크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이제 3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에게 있어서는 생존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걸 뭐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멈춤 뭐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일상들이 다 멈춰서 버렸고, 그 속에서 이 멈춤 속에서 경제 활동들이 일어나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어려움들이 뒤따르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각종 모임이나 활동 이게 중단됐고요.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던 이런 어떤 그 활동들이 중단되면서 대전 같은 경우에 서비스 산업 중심인데 중단되면은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부분이 이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는 다른 지역보다 더 컸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후유증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다. 특히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국내 내수 시장도 침체되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 여파가 지속되지 않겠냐 이런 좀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네, 경제 사회 전반에 있어서 코로나를 겪었던 3년 동안의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마스크와 관련돼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이 오부제를 시행하기도 했었고요. 실내 마스크 해제에 이어서 자,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과 관련된 조정안이 이제 발표되었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대전과 충남에서 가장 먼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었다라는 점인데요. 이번 조정안 발표의 배경과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신석우 기자님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을 쏘아 올린 건 이제 대전과 충남이었죠. 당시에 이제 대전시에서 먼저 이제 이 마스크 실내 마스크 착용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발달에 그냥 뭐 학습이라든지 영향을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칠 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제 해제해야 된다. 뭐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으면 지방정부에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논의가 이제 본격화됐는데 23일 날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시점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제시한 점이 좀 눈여겨볼 만한데 우선 기준을 보면 환자 발생 안정화 그리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그리고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그리고 고위험군 면역 획득 이렇게 4가지 기준을 제시했고 이 4가지 중에 2가지가 충족될 경우에 마스크 해제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좀 신중한 입장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정부적인 판단을 그동안 좀 우려를 했었거든요. 그동안 지자체에서 먼저 논의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게 이 코로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여론을 감안을 하면 정부가 이제 정무적으로 이것을 판단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었는데 이 마스크를 벗자 혹은 계속해서 착용하자 이런 어떤 시점 이런 것들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먼저 이제 제시를 했다는 점에서 좀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그러지 않고 시점이라든지 어떤 해제냐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다면 그 정부 결정이 있기 전서부터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찬반 의견이 좀 갈렸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결정을 했다면 또다시 좀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그 우려가 있었던 것들이 사실인데 이번 정부 발표로 인해서 좀 그런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좀 더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고 좀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마스크 해제가 좀 지연되는 그런 실리적인 효과도 좀 거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신소구 기자님께서요.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에 대해서 이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는 안이 발표되었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유병훈 교수님, 의학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돼서 이번에 발표된 4가지 기준, 그 가운데 어떤 2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예, 아마 요거 전에도 뭐 보도는 요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최소한도 이런 정도가 충족돼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점을 정하면 그때 갑자기 환자가 늘어나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기준은 우리 얘기하면 시험 볼 때 기준, 합격선 기준을 알려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요 정도가 안 되면 사실 일반적 사람들도 아직은 덜 됐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여기 나왔던 건 이제 결국은 치료할 능력이 되는 병원 영향이 가능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갖춰져 있느냐는 문제인데 결국 예방접종 문제하고 환자 증가세가 어느 정도까지 좀 안정되고 있느냐 하고 이것이 병원에서 감당이 안 되면 사실은 또 해제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근데 이제 그래도 4개 중에 2개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조금은 더 풀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런 정도 기준이라면 당연한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정도 맞추는 정도라면 아마 조만간에 뭐 봄이 오기 전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자, 봄 이전에 실내 마스크 해제가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주셨는데 매일매일 지난 16주간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내 마스크 해제가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자, 어느 시점에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김영주 대표님께 이제 학부모의 입장에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학부모나 그다음에 학교에 근무하고 계신 교사들도 모두 굉장히 우려가 큰 편입니다. 지금 겨울이라서 또 독감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지금 정부에서는 4가지 기준 중 2가지만 맞으면 해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한 학급에 이렇게 아이들이 20명 내외 또는 뭐 30명 내외 학생 속에서 있는 아이들이나 교사나 전부 이 부분이 2가지로만 충족이 되면 해제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스러운 입장이 아니실까 그렇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광진 위원장님께 지역 경제 또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이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마스크 해제할 때 이게 이제 용어부터가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마스크 쓰는 거를 해제한다.
이게 해제를 해가지고 마스크를 쓰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율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쓰는 거고 독감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지금 이 해제와 관련한 논의를 하는 건 좀 적절하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장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서로 그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특히 이제 지속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고요. 또 확진자가 지속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 이제 계절 독감까지도 같이 유행을 하면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물론 찬반 논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코로나19를 처음 우리가 접했을 때 두려움에 사실 우리가 있었거든요, 입장에서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알려지게 됐고 또 치료나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고 앞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전보다는 훨씬 좀 약하다랄까요? 일반적 표현으로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이걸 강제하기보다는 자율에 맡기는 권고 형태로 가는 것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거고요. 이게 방역 수칙 중에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건데 네. 이미 식당이나 이미 다중이 모이는 공간들에서 마스크를 다 벗고 있거든요. 이거는 문서에는 행정 문서에는 남아 있지만은 실제로 실내에서 대부분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다 벗고 생활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그 문서상으로만 행정 문서상으로만 이거 강제한다고 강제가 되는 거냐. 네. 오히려 독감에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게 마스크를 쓰게 하고 하는 것처럼 자율에 좀 맡기고 권고하는 형태로 해서 개인 스스로가 자기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형태로 이 가는 것들이 맞지 않냐.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정부는 이 마스크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감염자가 발생한다든지 위중증 환자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 관리, 치료 이 부분에 정부는 좀 집중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좀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스크 착용 문제는 권고 그리고 자율적인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사회적인 현안을 포괄적이고 또 세심하게 관찰하고 계시는 신소 기자님께서는 이 마스크 착용 해제와 관련된 시점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해제 아까 이제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제 의무 해제라는 표현보다는 자율 착용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좀 바꿔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좀 그것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 해제 시점과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독감도 계속해서 유행을 하고 있고 급증세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중국이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지난 3년 동안 최고 수준의 어쨌든 확진자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할 때 좀 이번 고비는 좀 넘기고 나서 좀 본격화 논의는 계속해서 이어가되 그 여러 가지 시점 같은 것들은 좀 복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와 관련된 세 분 패널의 의견을 들으셨는데요. 유병현 교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봄 정도가 될 거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아까 나라 23일 날 발표한 것들이 이제 기준점을 줬는데 결국은 환자 수가 늘지는 않는 것들이 제일 기본이 되겠죠. 네. 결국은 최근에도 그런 감염되는 사람들 살펴보면 재감염이 한 16% 정도 지금 보고 있으면 나머지는 새로운 환자라는 거죠. 70에서 80% 정도가. 그럼 이제 사람들이 뭐 20명 모인 데서 걸렸다 생각하면 걸렸던 사람들이나 면역이 예방주사를 맞아서 어느 정도 형성된 사람들은 걸리지 않는 건데 이런 환자 수가 자꾸 늘어난다는 건 주위 사람들도 자꾸 그만한 범위 내에 들어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환자 수가 안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나는 조건이 되려면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결국은 방법이 예방주사하고 마스크 가지고 어느 정도 버틴 건데 마스크의 그런 면에서 효용성은 이제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전파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비교하면 그래서 이제 예방접종에서 중증도라도 떨어뜨려서 그거라도 안 늘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느는 것들은 중증 환자가 안 늘면 그것만으로라도 충분히 의료적인 대응 역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제일 커다란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우리 신 기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국에서가 이렇게 늘어나면 돌연 변이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 그게 제일 걱정스럽긴 합니다. 중국이 제일 가까운 게 우리나라고 처음 시작도 아마 중국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시작이 됐다시피 그게 정말 새로운 변이가 나와서 돌발적으로 정말 치명률이 높은 것만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인데 보통 그래서 중국
미국도 지금 3개월 정도를 아마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는 거 보면 그게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제 바라기는 봄 전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3월을 좀 넘어가지도 않을까 생각하는 건데 지금은 사실은 통제가 중국은 알고 그냥 듣는 바로는 불가능한 상황까지 온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처럼 막고 이런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 생각하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 수 발생이 기본적으로 좀 최소 늘지는 않고 그러다 보면 위중증 환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뭐 충분히 마스크를 아까 얘기했던 필요한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 착용하는 걸로 가도 아마 사회적으로 감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중국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카타르 월드컵을 보면서 이 세계 각국이 선제적으로 이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 지침을 완화했다라는 것도 경험한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외 마스크 착용 규제 어떤 현황인지 역시 또 신석 기자님께 청해 듣겠습니다. 예, 질병관리청이 29개 나라의 그 현황을 이제 비교를 한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10개 나라,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를 비롯해서 10개 국가에서는 마스크 착용, 실내든 실외든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조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9개 국가 상황도 소개를 했는데요. 그 모든 실내의 마스크, 우리처럼 모든 실내의 마스크를 의무화한 곳은 이집트 한 곳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국가별로 좀 더 상이하게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국에 대해서 의무를 한 곳은 8개 나라, 그리고 대중교통은 9개 나라,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12개 나라.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모든 실내에 강제를 한다기보다는 그 때와 장소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제적으로도 참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규제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해외나 국내 사례를 비춰 볼 때 이 코로나 확진과 마스크가 의학적으로 어떤 연계가 있는지 유병현 교수님께 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뭐 처음에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처음 시점하고 지금은 조금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는 균이 나오면 일단 전파가 뭐 다 무방비 상태니까 예방주사 맞은 것도 아니고 질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치명률이 높았기 때문에 마스크 효용성이 아마 상당히 높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지나다 보니까 푸는 이유는 이제 치명률이 떨어지게 되고 전파를 하더라도 이제 안에서 충분히 이게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푸는 건데 과거 이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 한 1년 동안 그 호흡기 질환이 한 50% 정도 줄을 정도로 마스크의 그 효용성이 있었고 특히 실내 쪽에서는 거의 20배 가까운 정도로 이게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가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코로나 환자가 화장실 가서 기침 재채기 하고 나서 그 뒤에 일반 환자가 들어가면 거의 100% 걸렸다. 마스크 없으면. 그런 얘기도 있었고 미국에서 나온 CDC나 이런 데 연구 결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코로나 걸린 환자하고 아닌 사람들하고 2주 동안 관찰을 해보고 이 마스크 효용성을 봤더니 한 80% 정도의 그 감소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고 모델링 해도 사회적으로 의료적으로 충분한 효과가 있다는 것들은 당연히 증명이 됐고 그동안 그거에 대한 효용성 때문에 아마 해외나 우리나라도 다 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꺾인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치명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처음 생각했던 마스크의 효용성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아마 지금 정도 이 사람들 발생률, 지금 정도의 치명률 정도면 마스크를 선택적으로 쓰는 걸로도 충분히 하다 그래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마스크의 효용성은 뭐 더불어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고 앞으로도 어떤 질병이 생기든 본인이 타인한테 해를 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게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스크의 의학적 유용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난 3년간 코로나 문제가 일상생활을 제약해 왔는데요. 뭐 세부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동의 교육과 관련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등의 보육구간에서도 이 실내 마스크 해제를 두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요. 일단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된 인식은 어떤지 김영주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 3일 동안 설문조사를 통해서 찬반을 물어보았습니다. 학부모 그룹하고 교사 그룹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찬성은 1% 미만이었는데요. 조건부 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부분 또는 벗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자율성으로 맡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찬성 의견 중에 조건부 찬성이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다 교사 그룹이나 학부모 그룹의 대부분은 반대가 많으셨는데요.
이유가 의견을 여쭸더니 그 의견을 종합하면 다양했는데요. 일단 학교에 가서 감염돼 갖고 오는 학생 수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답니다. 최근에. 네. 그래서 심지어 옆반 같은 경우는 10명이 학급의 반 정도 아이들이 감염이 돼서 학교를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학부모들은 그 감염에 의해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니까 그걸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거를 아이가 감염이 됐는데 집에 이제 맞벌이인 경우는 그 아이만 놓고 출근할 수가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감염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 특히 고3 학부모들은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책 없이 그냥 마스크 해제 이런 부분은 우려가 너무 깊다. 고3인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주 적극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도 설문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코로나 방역을 위한 대책은 사회 전반의 이해와는 이 상충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위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신슬구 기자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병에 대한 공포가 좀 잦아들면서 그거에 대한 그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좀 부각이 되는, 이렇게 이제 이것이 상충이 되는 어떤 그런 과도기적인 어떤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그런 반대 의견들이 많기도 한데, 또 유아들을 좀 더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의견을 좀 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사교육 없는 세상이라고 이제 교육단체이긴 한데, 이분들이 이제 지난해 서울 경기 국공립 어린이집의 그 원장과 교사 한 7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1%가 아이들 언어 발달에 좀 영향을 미친다라는 좀 응답을 좀 내놨고요. 또 이화여대 아동발달센터에서는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시작된 그 해에 태어난 아이들 한 545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아이들의 그 545명 중에 20% 정도 가까운 100명이 그 지연 의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지연이라든지 개인 사회성 지연이라든지, 그러니까 입을 가리고 있으니까 입술 모양을 보는다든지 표정을 보고 배워야 되는데 좀 지연이 있다, 이런 말씀드린 거고요. 반면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가 이제 다시 급증세를 하면서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자칫 예전에 지금의 증가세가 예전에 급증세로 돌아가서 되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아직까지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 방역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부작용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코로나 감염자, 특히 소아나 청소년들이 겪어야 할 의학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쟁점들이 있을까요? 지금 그래서 이제 WHO 같은 경우 6세 미만, 미국 CDC 같은 경우는 2세 미만 같은 경우는 착용을 권고를 아예 하질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린아이들은 지금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말이 이게 마스크를 쓰면 또박하게 들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배우는 건데 그게 어렵기도 하고, 또 이게 말이라는 거고 내 의견을 전하는 거는 말뿐만이 아니고 비언어적인 이런 표정, 몸짓 갖고 하는 건데, 가리고 나니까 그 사람의 눈만 보고서는 사실은 어른들이면 그래도 좀 눈치를 채겠지만 애들 같은 경우 저 사람이 아니면 아빠가 엄마가 내지는 주위에 있는 내 친구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알아는 들어도 명확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자기 의사 표현도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 좀 더 다른, 요즘 글쎄 얼굴 모양 보이는 마스크도 있긴 하던데 좀 더 좀 개발된 걸 해서 어린아이들은 혹시 하더라도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정말 어린아이들은 이 한참 크는 나이는 좀 적극적인 고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유병현 교수님께는요, 이어서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최근 독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초중 고등학교에서 이 코로나와 독감의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학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지도 제일 청해 중요한 건 듣겠습니다. 결국 개인 위생인데요. 네. 결국 손 닦기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번 기회가 생각하면 우리가 되게 무슨 일 생기면 그 당시에는 무슨 큰일 난 것처럼 하는데,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메르스 때도 한번 겪었었죠. 감염병이 무섭다는 걸 겪어서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 어느 정도 대응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어떤 감염병이 올지 지금 같은 경우는 원숭이 두창도 그렇고 새로운 감염병들이 생기는데 결국 이거 대중적인 이런 감염성의 질환들이 있을 때는 그런 학교가 앞으로 또 똑같이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느냐 문제 생각하면 이번 기회에 좀 시설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안에 환기 시스템이라든지 최소한도 네.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는 좀 요즘 아마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남는다 그러는데 그런 개선에서 최소한도 학급에 들어가면 나는 집보다 훨씬 안전한 곳이다라는 그런 쪽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 아까 같이 그런 정도로 이렇게 마스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발달이 좀 그렇다면 그런 방들에서 좀 이렇게 시청각으로라도 아니면 좀 모니터를 따로 놓고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미래를 대비해서라도 좀 이번 기회에 좀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들 해야 될 경우는 결국은 예방접수를 맞아야 될 12세 이상 연령들은 좀 가능한 맞도록 하고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고 특히 뭐 학교 들어가면 뭐 열 재서 혹시라도 조금 의심스러우면 당연히 뭐 병원이나 아니면 신속항원 검사해서 이런 감염된 사람들은 좀 빨리빨리 제외를 시키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어차피 절대적인 건 없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고 더불어서 사회적으로도 아마 이번 기회에 시설을 좀 학생들이 정말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정말 저출산 시대에 학교가 제일 좋은 곳이 좀 인식돼서 그렇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교에서의 집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코로나 위기에 수반된 경제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에 전국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이 약 7.3% 증가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다면 소상공인 또는 지역 경제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뭐 통계상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한 이후에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첫 2년은 매우 좀 힘든 시기 아니었냐. 그리고 2002년 들어와가지고 1, 4분기 지나서 2, 4분기 때부터 서서히 좀 이렇게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실제 상인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은 실내 마스크 해제한 이후에 그 이전과 큰 차이, 큰 뭐 이런 것들 느꼈냐? 별로 그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내 마스크 해제 이전부터 완만하게 회복을 해왔다. 그래서 그 선상에 있지 이게 뭐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았다 이런 또 표현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럼 실내 마스크 해제를 했을 경우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해제된다 해서 뭐 크게 매출이 증가한다거나 이러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미 식당이나 이런 매장 이런 곳에서 뭐 일상생활이 거의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제 업종에 따라서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또 이런 해제로 인해서 좀 새로운 좀 매출이 늘지 않겠냐는 업종도 있지만은 대다수의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의견들을 내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자,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더해진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자, 코로나 방역 대책의 완화와 함께 이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신석 기자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고물가, 고금리의 영향이 아무래도 굉장히 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좀 크지 않나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거시적인 것도 좀 문제이지만 우리가 지역 내에서 혹은 좀 작게라도 좀 미시적인 관점에서라도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화폐의 좀 위축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거든요. 지역화폐의 취지는 지역 자금을 여기로 유출시키지 않고 지역에 재투자하자 이런 취지이긴 하지만 이번 코로나 시대에서는 이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주면서 소비를 좀 촉진시키는 데 목적이 좀 더 컸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예, 실제로 그 소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지역화폐를 사용을 좀 독려를 했었고 그것 때문에 좀 지역 소상공인들한테는 좀 도움이 됐었다는 그런 분석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한쪽에만 좀 이 혜택이 좀 쏠린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예산이 삭감되고 내년부터는 그것이 굉장히 올해보다는 더 많이 이제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지역화폐는 이제 복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역자금 재투자 이런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복지 개념으로 보기에는 이제 소비를 촉진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는 정책으로 좀 이어나갔으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미덕이다라는 말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은 좀 소비가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시장이 유지가 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지역화폐를 좀 접근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 수반되는 경제적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실내 마스크 해제가 정부 발표에 따라서 일단은 장기적인 플랜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자, 정부 발표 안에서도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안정적 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유병헌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사실 이제 거의 2년, 3년 다 돼가면서 사실 상당히 이제 대응 체계는 이제 많이 안정화됐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중환자실 같은 경우도 원래 정부 발표로서는 50% 이상 정도 사준의 여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68% 이상 정도 병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갑작스럽게 정말로 매일매일 중환자가 쏟아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정도까지는 지금 돼 있고 나머지 이제 환자 보거나 검사하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거의 안정적으로 세팅이 이제 신속항원 검사들 같은 거 하고 문제 있으면 병원들 PCR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유기적으로 연결이 다 돼 있고 개인들도 이제 따라서 개인적으로 검사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의료적인 면에서는 다 돼 있는데 이제 단지 하나 이제 요즘 또 의협 같은 데서 강조하는 게 좀 치료 나오는 팩스로비드를 포함한 치료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사용을 해서 그럼 치료에 의한 그 위중증을 좀 빨리 떨어뜨리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권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가 그 독감 같은 경우는 타임플루라는 거 상품명이긴 하지만 이미 걸리면 먹는다고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특별한 문제가 없이 해당이 되면 적극적으로 써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걸릴 수는 있지만 있었을 때 위중증을 안 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위중증이 있더라도 병원이 대응 가능하다 이것만 되면은 사실은 잘 우리가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데 현재로는 이제 그런 쪽에서만 조금 더 신경 쓰면 어느 정도까지 병원들이나 의료기관은 대응 능력은 좀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정부가 발표한 4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고위험군의 면역을 획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아동과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낮다라고 하는데 이제 아동과 청소년, 특히 5세에서 17세까지인가요? 네.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과 관련된 학부모들의 인식은 어떤가요? 초기에 굉장히 두려움이 많으셨죠. 네. 백신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백신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위험하다라는 이상한 정보들, 잘못된 정보들에 의해서 굉장히 공포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어른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한테까지는 확신이 없는데 백신을 맞힐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나면서 학부모들도 백신에 대한 어떤 그런 지점들 정확한 정보가 제공이 되고 이해를 하셔서 훨씬 3년 전보다는 우려하는 지점은 많이 완화가 된 반면에 그래도 아직 적극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백신을 맞히겠다라는 것은 좀 관망하고 있는 추세라고 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백신을 맞았는데도 이제 감염이 되는 경우 지금 재감염이 자녀들이 돼서 학교에 가서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좀 그런 부분들이 더 백신을 맞는데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소아 청소년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려가 많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유병헌 교수님, 소아와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최근에 나온 것들은 아마 10몇 프로 정도로만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상당히 떨어지죠. 특히 이제 처음에 우리가 원형 그 코로나 백신 나왔을 때 그 젊은 청소년들이 좀 갑자기 뭐 쓰러졌다 뭐 이런 부작용들에 대한 사례들이 보도되고 난 뒤는 사실 나라에서도 그쪽까지 쓰고 성인들 위험군 해결하기도 힘들었었던 상황이라서 좀 약간 방치된 면이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그거보다 순화되고 이런 변이들에 관련된 것들이 보충된 이가 백신들이 나오면서 그래도 좀 맞춰야 되지 않느냐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들은 결국 이 청소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중증으로는 덜 가지만 자꾸 재감염을 일으키게 되니까 그게 결국은 계속 개미 쳇바퀴 돌듯이 질병이 떨어지질 않고 감소를 하지 않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12세 이상들은 좀 적극적으로 좀 맞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조금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그래요. 해외여행 가려고 그러면 3차 접종을 맞은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나네 한 번 더 맞고 얼른 가자 그래서 오히려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 사람들이 맞고 나서 큰 문제 없다는 게 되면 조금 또 밑에 연령 몇 살 밑에 낮은 연령들도 조금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조금 기다려야 되지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올해 끝날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내년 2년 그다음 풍토병으로 남을지 어쨌든 뭐 당분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백신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다른 백신처럼 맞아야 될 상황으로 간다면은 아마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부작용이 적은 백신들 이런 것들이 개발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결국은 계속 맞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위험군인 60대 이상의 접종률도 문제입니다. 4차 접종률이 26% 정도라고 지금 이제 30% 가까이 올라오고 있고 나라에서도 60세 이상이 50% 정도 좀 돼야지 좀 안정적이다. 그다음에 취약 시설은 한 60%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성 질환들하고 60세 이상들은 이제 좀 더 맞으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안 맞게 되는 이유들이 이제 부작용 문제 하나랑 걸려도 별게 없더라라는 것들이 많이 혼용이 돼서 그런데 최근에도 이제 외래 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꽤 맞고 계신 거 보면 아마 한 달, 두 달 정도 내에는 좀 어느 정도 우리 나라에서 요구하는 목표치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위에 맞았더니 괜찮더라라는 얘기들, 그다음에 누구 맞았더니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좀 확산이 되면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부작용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보도되는 게 거의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네 분 모두에게 이 코로나19 위기에 있어서 각각의 사회적인 이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청해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광진 위원장님께는요. 이 장기화된 코로나 위기에 더해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 코로나 시국 또 경기 침체 시국에서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어떤 것들이 보완되어야 할지 의견 듣도록 글쎄요, 하겠습니다. 뭐 뾰족한 대책이 이렇게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나오는 것들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주로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1인 내지 2, 3인 정도가 대다수거든요. 이분들은 코로나에 감염되면 그냥 뭐 영업을 중단하는 수밖에 없는데 외국처럼 이런 보상 체계가 뚜렷하게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맞춤형 좀 서비스, 맞춤형 지원 체계가 좀 개발됐으면 좋겠고요. 한 두 가지 정도는 좀 이렇게 꼭 해줬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다 보니까 대출을 했어요, 운영자금. 기존에는 지자체나 정부에서 대출의 이자에 대해서 보조를 해줬는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0%에서 한 1.5% 내던 분들이 지금은 4%에서 많게는 7%까지 금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새롭게 좀 이렇게 버티고 일어서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되지 않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중소상인과 관련해서 지원 체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처 간의 경쟁들로 인해서 통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합해서 같이 좀 추진함으로써 좀 파일을 키운다랄까요? 그래야지 성과도 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통합 지원 시스템을 좀 갖추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용주 대표님께는요. 자, 23일 정부 발표를 통해서 코로나 이후의 일상을 준비하는 논의가 본격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교육 측면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교육 회복을 위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 학교에서 지금 감염된 아이들은 가정에서 일단은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에서 이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한 체제가 현실적으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돌봄을 할 수 있는 학부모가 안 된다 그러면 학교에 돌봄, 그 아이들을 따로 돌봄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학교에서 마련해서 돌봄 교사가 그 아이들을 좀 돌봐줄 수 있는 어떤 시설 구조와 인원을 좀 충원을 해주셔야 되고요. 학급당 학생 수가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학급에 아픈 아이가 있으면 돌봄 교사가 좀 외국처럼 이렇게 교실에 같이 들어와서 그 아이를 좀 돌봐주는 이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좀 그런 전체적인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돌봄 교사에 의해서 좀 따로 이렇게 학습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코로나 이후 교육 회복을 위한 아주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유병현 교수님께는요, 역시 코로나 이후 일상 속의 방역 또는 사회 차원의 의료 대응 체계 구축에 있어서 어떠한 과제가 있는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감염병 대책은 의료인들만 갖고는 안 되죠. 사실 사회적으로 다 합의가 되고 다 협력이 돼야 되는 것들이고, 특히 이런 마스크도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 자율은 책임이 따르는 거죠. 이게 혼자 안 하고 나서 혼자만 걸리고 끝나면 좋은데 그래서 되지는 않죠. 다른 사람한테 전파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개인 위생이 꼭 남이 사회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런 자율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개인들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본인 확인을 하고 질병 상태를 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이런 전파되는 것들을 막거나 혹시라도 필요한 경우 바로바로 조치를 해서 퍼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의료기관들은 지금같이 하는 것들에서 백신들을 조금 더 이제 의료기관도 조금 더 환자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그러니까 전파를 좀 막고 미래를 생각하면, 앞으로 이 감염병 대응으로 생각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환자들, 그다음에 앞으로 또 새로운 병이 생겼을 때 또 의료인들의 자세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좀 새롭게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일상을 준비하는 논의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확진자 의무 격리와 함께 마지막 남은 의무 규정인데요. 신중하게 마스크 해제를 준비하는 것과 함께 개개인의 일상 속 방역 그리고 의료 대응 역량이 충분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